짱구는 못 말려, 아키라, 갤러그, 소니 워크맨, 혼다 시빅, 이것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전부 1980년대에 일본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키라는 버블 시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애니메이션으로 80년대에 제작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고퀄리티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도대체 어떻길래 현재까지도 기억되고 회자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일본 최고의 전성기였던 1980년 중후반 일본의 버블 경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전범국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수백 차례의 폭격과 2번의 핵폭탄 투하로 주요 도시 및 산업이 모두 무너져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미국 또한 일본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기로 맘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농경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보루로서 일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을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일본 경제의 부흥을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미국은 일본을 한국전쟁의 병참기지로 삼게 됩니다. 일본은 군수장비에 대한 기술력,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들이 있었고 이에 일본 기업들은 군수품을 적극 생산하고 미군은 그 군수품을 조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일본은 큰 돈을 벌게 되고 다시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본토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일본은 국가안보에 쏟을 돈을 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해줍니다. 바로 반도체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었죠. 당시 반도체 기술은 미국의 전유물이었고 모든 특허 또한 미국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51년 AT&T의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이 일본 기업들에게 특허를 공개한 이후 일본 기업들은 얼씨구나 하고 그 반도체 기술을 베껴서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일본의 신생기업 소니, 샤프 등은 라디오와 전자계산기 등 당시로는 첨단 전자제품의 길을 열면서 신시장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이 당시 엔화의 가치는 낮았는데 기술력이 좋은 일본의 전자제품이 얼마나 잘 팔렸겠나요? 전 세계의 전자제품에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향후 1980년대엔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면서 미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넥을 필두로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파나소닉 등은 D램 등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름 잡게 됩니다. 현재는 일본의 넥과 히타치의 통합으로 탄생한 마지막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엘피다 메모리마저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모든 D램 사업은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일본은 1964년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의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개통하면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드디어 1968년 세계 경제 규모에서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발전 속도로 미국과 유럽의 경쟁사를 하나 둘씩 고사시키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초 오일 쇼크 때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 미국 차보다 기름을 덜 먹나는 점과 잔고장도 적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휩쓸었는데요. 그때 나온 차가 당시 파격적인 연비를 자랑하는 혼다 시빅 길스였습니다. 무려 리터당 17km를 간다고 했는데 현재 가솔린차의 평균 연비는 10km, 디젤차의 평균 연비는 13.5km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이 과정으로 일본은 세계 1위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돈을 벌면 돈을 잃는 쪽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현재도 소비 강국이었지만 과거에도 소비 강국이었던 미국입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와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의 불균형함을 문제 삼아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일본 엔화를 절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부터 서도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의 대표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들의 표정이 썩 좋지는 않죠? 아마 합의 전에 찍은 사진인 듯해요. 자, 그럼 이제 엔화 절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엔화 절상이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비해서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플라자 합의 전 1달러에 240엔이었는데 합의 후 1달러에 150엔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기존에 미국에서 1000달러의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합의 이후 약 1600달러의 구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60% 이상 비싸진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일본도 저항을 했지만 보복 관세 예고와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빌미로 합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품들은 매우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기 때문에 구매력이 쉽게 줄어들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1987년 프랑스에 모인 대표들은 루브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일본은 내수 확대와 무역 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금리를 기존 5%에서 2%대로 낮추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었지만 낮아진 금리로 인해 일본 경제도 유례없는 호황으로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본 버블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방면으로 일본의 최고 전성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세계 기업 순위로 보면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위 기업 가운데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고 20위 위로는 일본 기업이 자그마치 16개에 달하며 10위 내로는 일본 기업이 무려 8개로 80%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1위 NTT 도코모의 시가총액은 2위 IBM의 3배가 넘었다고 하네요. 기업 일자리 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일본 기업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1.5개가 될 정도로 인력이 모자랐다고 하네요. 일본 회사들은 인재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신입사원이 입사하기도 전에 하와이 등으로 장기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으며 또한 면접만 봐도 1만엔 2만엔을 교통비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정말 부럽네요. 낮아진 금리로 인해 재테크 시장도 불타오르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985년 투금 개정에 잔액이 9조엔이었지만 1989년에는 40조엔으로 팽창했습니다. 83년에서 89년 사이에 니케이 지수의 상승률은 연평균 25%에 이르렀고 85년에서 89년 사이에는 무려 170%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아닐 수가 없네요. 당시 일본인은 기업의 현금 흐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재테크를 통해 불어나는 자산만을 보았고 무려 일본 주식시장에 PER 67배를 찍었다고 하네요. PER 67배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업이 한 해에 벌어들인 이익을 67년 동안 모아야 그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말도 안 되게 고평가가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시장은 아주 가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정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합니다. 돈이 넘쳐나는데 부동산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던 것이죠. 저금리 대출로 대량의 자금 수혈이 가능하다 보니 아직 저렴했던 땅에 돈이 풀리며 지가를 올리고 이 토지를 담보로 또 지가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고 이 돈으로 다른 저렴한 땅을 사고 사놓은 땅의 지가도 계속 오르니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화수분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출혈 경쟁으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즉, 부동산의 평가 가치는 1억인데 가치의 120%인 1억 2천만 원 대출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한 아파트가 1987년 1억엔으로 분양을 했는데 4년 뒤 1991년에는 무려 3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네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 또한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쿄의 땅값이 올라가자 수도권 전반의 부동산 가격이 전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지금도 회자되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천황이 사는 도쿄 황국 땅값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살 수 있다. 라는 말들이죠. 또한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기업의 기술 투자로 경제 발전을 기대했으나 기대와 다르게 기업들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서 부동산의 버블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돈은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회사, 해외 부동산 및 미술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컬럼비아 픽처스, 유니버셜 픽처스 등의 헐리우드 제작사들을 구매했고 티파니 빌딩, ABS 본사, 맨해튼 엑손 빌딩 등 미국 중심가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록펠러 센터가 일본의 손에 넘어갔을 때 미국인들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하네요. 또한 하와이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네요. 거의 미국 부동산을 다 먹을 기세였던 것 같아요. 일본은 넘쳐나는 돈으로 세계 명화를 싹쓸하게 하는데요. 1987년 3월에 고흐의 해바라기를 3,629만 달러에 낙찰받았고 피카소나 르누아르를 비롯하여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나온 미술품을 모조리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의 거품은 점점 커갔지만 금리 인하 정책으로 내수 경제가 좋아지면서 GDP가 상승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버블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커진 버블 경제는 결국에는 터지게 되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버블 경제의 붕괴 과정과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이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